이번에는 623번부터 630번 전시일까지의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전시실 623번은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정점이자 서구 미술사에서 고전주의적 풍경화라는 장르를 완성한 두 거장 니콜라 푸생과 클로드 로랭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공간입니다. 이 갤러리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상향이 결합된 재구성된 자연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이전의 풍경은 주로 종교화나 역사의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푸생과 로랭은 로마 근교의 풍경을 바탕으로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를 캔버스에 구현했습니다. 먼저 클로드 로랭의 그림들입니다. 클로드 로랭은 서양 미술사에서 빛을 주인공으로 만든 최초의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주로 해가 뜨거나 지는 골든아워를 묘사합니다. 화면 먼 곳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와 관람객 쪽으로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산이나 바다를 아주 연한 푸른색이나 회색적으로 릿하게 표현하여 캔버스 안에 끝없는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처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 양옆에 거대한 나무나 고전 건축물 등을 배치하여 시선을 중앙의 밝은 배경으로 유도합니다. 실제 자연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요소들만 모아 재배치한 가공된 낙원을 보여줍니다.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도구일 뿐 그림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빛과 자연입니다. 그가 그린 고대 유적과 작게 묘사된 양치기들은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로운 전원생활의 정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캄파냐입니다. 로마 외곽의 평원 캄파냐를 배경으로 한 평화로운 이상적 풍경입니다. 화면 왼쪽 지평선 부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황금빛이 대기를 감싸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양옆에 배치된 거대한 나무와 언덕이 액자처럼 시선을 중앙에 탁 트인 평원으로 유도합니다. 전경에는 소와 양을 돌보는 목동들이 배치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목가적 낙원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 일출은 평화로운 강가의 아침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왼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하늘과 물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서 나귀를 탄 남녀와 소떼가 강을 건너고 있으며 왼쪽은 목동이 가축을 몰고 있습니다. 실제 로마 근교의 풍경을 바탕으로 한 평온하고 시적인 낙원의 아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트로이 여인들이 그들의 함대에 불을 지르다라는 그림은 클로드 로랭이 신화적 사건을 장대한 풍경 속에 담아낸 대표작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에네이드의 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후 오랜 방랑에 지친 여인들이 더 이상의 항해를 막기 위해 시칠리아 해안에 정박 중인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지르는 긴박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클로드 로랭 특유의 황금빛 일몰이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불타는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진 하늘과 섞이며 드라마틱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경의 여인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사건의 긴박함을 알리지만 거대한 자연과 하늘의 비중이 훨씬 커서 인간의 사건조차 거대한 자연의 질서 속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니콜라 푸생의 그림들입니다. 니콜라 푸생은 한마디로 철학자 화가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수학 공식처럼 완벽한 질서와 균형에 맞춰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눈이 즐거운 풍경이 아니라 신화나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교훈과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드러운 빛의 효과보다는 사물의 형태와 윤곽선을 뚜렷하게 강조해 이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 푸생의 성 베드로와 성 요한의 안진뱅이 치유는 그의 완벽주의적 고전주의가 정점에 다는 작품입니다.
사도행전의 한 장면으로 성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기적으로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고대 로마 건축물 배경으로 인물들을 연극 무대처럼 엄격하게 배치하여 질서와 균형미를 극대화했습니다. 감정적인 격동보다는 인물들의 절제된 동작과 조각 같은 형태감을 통해 기적의 숭고함을 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후생의 사비니 여인의 납치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 건국 초기 로마인들이 이웃 부족인 사비니 부족을 축제에 초대해놓고 갑자기 여인들을 납치했던 전설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생은 프랑스 고전주의 아버지답게 혼란스러운 납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을 마치 무대 위 연극처럼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각 인물의 동작은 고대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매우 조형적입니다. 인물들의 의상에 사용된 원색이 강렬을 한 대비를 이루며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화면 왼쪽 높은 곳에서 붉은 망토를 입고 신호를 보내는 인물은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입니다. 후생은 역동적인 폭력의 순간 속에서도 엄격한 기하학적 구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후생의 초기 걸작 중 하나인 팍틀로스 강 근처에서 몸을 씻는 미다스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 속 미다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가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된 미다스가 그 저주를 씻어내는 장면입니다. 화면 하단에서 미다스 왕이 팍틀로스 강의 근원에서 몸을 씻고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팍틀로스 강에는 사금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 중앙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인물은 팍톨로스 강을 의인화한 강의 신입니다. 그는 이 정화의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생의 후기 작품이 엄격하고 차가운 고전주의라면 이 시기의 작품은 티치아노와 같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 그리고 풍부한 명암 대비가 특징입니다. 후생의 이 작품은 리날도의 동료들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시인 토르카토 타소의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아르미다의 성에 메르되어 머물고 있는 기사 리날도를 구출하기 위해 그의 두 동료 카를로와 우발도가 성에 도착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화면 중앙의 방패는 이성을 상징합니다. 리날도는 이 방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법에서 깨어나 전사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화려하고 매혹적인 자연과 갑옷을 입은 기사들의 엄격한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후생 특유의 조각 같은 인물 표현과 치밀하게 계산된 구도가 돋보이는 시기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집트로의 피신 중 휴식입니다.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가던 성 가족이 잠시 쉬어가는 성경 속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생의 후기 작품들이 엄격하고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이 초기작은 훨씬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베네치아파, 특히 티치아노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황금빛 조명과 좀 풍부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마리아의 붉은 옷과 푸른 망토가 화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성모 마리아 아기에서는 화면의 중심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성 요셉은 뒤쪽에서 나귀와 함께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천사들은 성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시중을 드는 아기 천사들이 등장하여 풍성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번 전시실은 스페인 종교 미술입니다. 이 전시실은 17세기 스페인 미술의 특징인 강렬한 사실주의와 극적인 명암 대비, 즉 테네브리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전시된 화가들은 주세페 데 리베라, 프란시스토 데 주바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릴로, 그리고 디에고 벨라스케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현대 화가인 살바토르 달리의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로 달리를 제외한 이 화가들은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황금 시대를 연 화가들입니다. 스페인 바로크의 거장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릴로는 당대 스페인에서 가장 사랑받은 화가로 앞선 세대의 거친 사실주의보다도 부드럽고 감성적인 화풍을 구사했습니다. 자비로운 화가라는 별명답게 종교적 주제를 따뜻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데 능했습니다. 이 그림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체를 비추는 빛이 매우 은은하고 신비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옥한 고통보다는 평온함과 숭고한 희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경의 어두운 구름은 극적인 분위기를 더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물의 선이 부드러워 관람객에게 위로를 주는 느낌입니다. 붓터치가 매우 자유롭고 섬세하여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안의 공기감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무릴로가 전성기를 지나 숙련된 기교로 종교적 깊이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이 작품 또한 무릴로의 성모와 아기 예수입니다. 신비롭고 엄격한 신의 모습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온화한 표정과 아기 예수의 천진난만한 눈망울이 관람객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줍니다. 인물 주변을 감싸는 빛이 마치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지며 마리아의 붉은 옷과 푸른 망토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이는 관람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모의 무릎 위에 안정감 있게 앉아있는 그대로 두 인물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 모성애와 신성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바로크의 거장입니다. 초기에 세비야에서 활동하며 일상적인 소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주방 정물화 양식에 능했습니다. 훗날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가 되어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는 성경 속 극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탁 위의 빵, 거친 천의 질감, 인물의 주름진 손 등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과 사물에만 강할 빛을 비추어 신비로움과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케네브리즘이죠. 예수를 신비로운 신의 모습보다는 우리 곁에 평범한 인물처럼 그려내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신성함을 표현했습니다. 스페인의 바로크화가 프란시스코 데 주바라는 스페인의 카라바조라고 불립니다. 주로 수도사나 성인을 정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명암 대비로 그려 영적 경건함을 극대화한 화가입니다. 사물의 질감을 마치 조각처럼 단단하고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 능했습니다. 이 그림 주바란의 대작 엘 소티오에서의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의 전투입니다. 1370년 스페인 페레스 근처 엘 소토이에서 일어난 전설적인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군대의 매복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내려와 적들을 물리치고 기독교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전투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주바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혼란스럽기보다는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화면 하단에는 튀열한 기마전이 벌어지고 있고 상단 구름 위에는 이 승리를 추모하는 성모 마리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헤레스에 있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의 거대한 제당을 구성하던 핵심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주바란의 가장 상징적인 걸작 중 하나인 아그누스 데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주바란의 천재적인 사실주의와 영성이 집약된 작품으로 이 미술관 외에도 프라도 미술관 등의 여러 버전이 존재할 만큼 당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발이 묶인 채 제단 위에 놓인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양의 곱슬곱슬한 털뭉치 하나하나를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쏟아지는 강한 빛이 양의 하얀 털을 비춰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성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죽음을 기다리는 양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숭고한 종교적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세페 데 리베라는 스페인 바로크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스페인 출신이지만 주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카라바조의 강렬한 명암 대비를 계승하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아주 사실적이고 때로는 처절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작품 성 안나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와 함께 있는 성가족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요셉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와 순교 성인인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가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리베라 초기에 거칠고 어두운 스타일에서 벗어난 훨씬 밝고 화사한 색채와 부드러운 빛을 사용했습니다. 인물들의 피부 표현과 옷감의 질감이 매우 정교하며 특히 화면 오른쪽에 카타리나가 입은 화려한 의상은 리베라의 뛰어난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인물들 간의 조용한 시선 교환을 통해 종교적 경건함과 가족적인 친밀감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흥미롭게도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 처형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현대 화가였지만 자신을 벨라스케스, 주바란, 리베라와 같은 스페인 황금기 거장들의 적동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들의 정밀한 사실주의 기법을 깊이 연구했으며 이들과 나란히 걸림으로써 자신이 위대한 스페인 전통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달리의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이면서도 기법적으로는 고전 거장들만큼이나 엄격하고 치밀하게 그렸습니다. 큐레이터들은 주바란의 아그노스테이나 리베라의 성인 그림 곁에 이 작품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고전과 현대 사이의 미학적 대화를 경험하도록 재밌게 의도했습니다. 이런 전시는 참 기발하면서도 마음에 드네요. 다음 전시실 625번은 초상화와 권력이라는 주제로 17세기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왕실의 위엄과 이를 시각화한 디에고 벨라스케의 천재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공간입니다. 이 방의 이름처럼 예술이 어떻게 정치적 권위와 위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단순히 인물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통치자의 고독,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포착해내는 시각적 진실을 담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보다는 인물의 절제된 포즈와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옷감의 질감 처리를 통해 왕실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국왕뿐만 아니라 왕자, 공주,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던 궁정인물들의 초상화를 통해 17세기 스페인 궁정의 엄격한 유계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를 그린 초기 걸작입니다. 국왕의 전신을 실물 크기로 묘사한 대작입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와 펠리페 4세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초상화는 기존 왕들의 화려한 초상화는 확연히 다른 벨라스케스식 권력 묘사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왕관이나 보석 대신 국왕은 수수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이 추구했던 엄격함과 도덕적 우위를 상징합니다. 목에 두른 빳빳한 흰색 칼라는 당시 사치스러운 레이스 장식을 금지했던 펠리페 4세의 검소한 법령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국왕은 오른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고 왼손은 칼자루 위에 올려두어 행정적 통치력과 군사적 권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벨라스케스의 후안 데 파레아의 초상은 미술사적으로나 인권 측면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흑인 데 파레아는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에서 조수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는 벨라스케스의 곁을 지키며 그림을 배웠고 이 초상화가 그려진 직후 벨라스케스로부터 자유를 얻어 이후 독립적인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노예나 하인을 그릴 때는 비천하게 묘사하는 것이 관리였으나 벨라스케스는 그를 귀족보다 더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는 지성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멍난 옷깃, 구릿빛 피부의 질감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걸작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공주 마리아 테레사가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와 결혼하기 전 신랑 측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맞선형 토상화입니다. 얼굴보다 훨씬 크게 부풀린 가발과 그 위에 장식된 수많은 리본이 특징입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 왕실의 엄격하고 화려한 유행을 보여줍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하고 고귀한 표정을 통해 대제국 공주로서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붓자국이 뭉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과 리본의 질감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화려한 장식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한 소녀의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함까지 포착해낸 벨라스케스의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가 그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초상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콜럼버스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베네치아 특유의 풍부한 색채감과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웅장한 형태감을 결합한 화가입니다. 인물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묵직한 초상에 능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사망한 지 약 13년 뒤인 1519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추념적 초상화입니다. 콜럼버스는 화려한 탐험가의 복장이 아닌 지적이고 엄격한 학자 또는 고위 관리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화면을 압도하는 거대한 체구와 당당한 자세가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를 항해한 제노바인 콜럼버스다라는 내용의 라틴어 비문이 적혀 있어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602번) 전시실은 스페인 본토를 넘어 식민지 시대 중남미에서 피어난 독특하고 화려한 예술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스페인의 기독교 문화와 아즈텍 잉카의 전통 기법이 만나 탄생한 메스티소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시실은 잠깐 둘러보는 것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27번 전시실은 18세기 유럽 지성인들의 필수 코스였던 그랜드 투어를 주제로 하며 그 중심에 여성 거장인 안젤리카 카우프만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의 젊은 귀족들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이탈리아의 로마, 베네치아 등을 여행하며 고대 문명과 르네상스 예술을 배우던 관스입니다. 여행자들이 기념품으로 사온 고대 유적 그림, 정교한 초상화 그리고 화려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우아하고 지적인 여행 문화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안젤리카 카우프만은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천재화가입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역사를 우아하고 부드러운 풀주로 그려냈습니다. 영국 왕실 미술원의 창립 멤버였으며 그랜드 투어를 온 귀족들이 가장 줄을 서서 초상화를 맡기고 싶어 했던 스타 화가였습니다. 이 방에서는 그녀가 그린 신화 속 여주인공들이나 지적인 귀족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안젤리카 카우프만의 텔레마쿠스와 칼립소 요정들은 신고전주의 우아함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쿠스가 아버지를 찾아 항해하다 난파되어 칼립소의 섬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를 환대하지만 텔레마쿠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카우프만은 영웅의 용맹함보다 내면의 섬세한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남성 화가들과 차별화되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입니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채와 인물들의 우아한 포즈가 돋보입니다. 앞그림과 같은 소재인 텔레마쿠스의 슬픔입니다. 아버지를 찾던 텔레마쿠스가 요정들의 화려한 환대 속에서도 오디세우스를 그리워하며 슬프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웅의 용맹한 배신, 내면의 섬세한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고대 조각 같은 우아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정석입니다. 화려한 유혹보다 가족에 대한 그림을 택한 영웅의 인간적인 수관을 우아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기타 그랜드 투어에 참가한 북유럽의 각종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우리에게는 생소한 화가들의 그림들입니다. (628일) 전시실은 브리티시 애틀랜타 월드를 주제로 18세기 영국과 그 식민지를 연결했던 대서양 문화권의 화려한 초상화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로 성공한 귀족과 상류층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기록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화가들에게 초상을 맡겼습니다. 이곳은 그 자부심이 분출되던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그 시대 3명의 전설적인 초상 화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게인즈버러입니다. 자연스럽고 서정적인 묘사가 특징입니다. 인물을 자연 풍경 속에 배치하여 부드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별처럼 가벼운 붓터치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은 조슈아 레이놀즈입니다. 레이놀즈는 영국 미술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미술계의 교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초상화를 단순히 얼굴을 기록하는 용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델을 고대 조각이나 신화 속 인물과 같은 포즈로 그려 인물의 격조와 도덕적 위험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영국 왕립미술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예술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림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것이라 믿었기에 그의 작품은 매우 논리적이고 장엄합니다. 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를 즐겼었으며 인물을 배경 풍경이나 고전적인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한편의 역사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역시 기사자기를 받은 토마스 로렌스입니다. 레이놀즈의 뒤를 이어 왕립미술원 원장이 된 당대 유럽에서 가장 목각을 높였던 천재 스타 화가였습니다. 레이놀즈가 품격에 집중했다면 로렌스는 생기에 집중했습니다. 인물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느낌, 촉촉한 입술,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 같은 표정 묘사가 일품입니다. 그는 인물을 더 화사하고 이성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벨벳, 실크, 모피 같은 옷감의 광택을 아주 화려하고 속동감 있는 붓터치로 표현했는데 이는 초기 낭만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629번 전시실은 궁정의 구속을 벗어나 라는 주제로 18세기 프랑스에서 태동한 화려하고 자유로운 로코코 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코코의 창시자이자 천재 화가인 장 안토ine 와토가 있습니다. 엄격하고 딱딱했던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가 끝나고 귀족들이 궁전을 벗어나 파리의 저택에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토 이외에 기타 화가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좀 더 생소한 화가들입니다. 핵심 화가인 장 앙투앙 와토는 로코코 미술의 문을 연 화가로 짧은 생애 동안 현대인들도 공감할 만한 섬세한 감수성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현실인 듯 꿈인 듯 모호하고 부드러운 배경이 특징입니다. 즐거운 파티 장면 같지만 인물들의 표정에는 찰나의 즐거움 뒤에 올 허무함과 고독이 서려 있어 우아한 슬픔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장 앙투앙 와토의 대표적 걸작 메제탱입니다. 이 그림은 로코코 미술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연극적 테마가 완벽하게 아우러진 작품입니다. 메제탱은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희극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로 주로 사랑에 빠진 조연이나 수다쟁이 하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림 속 메제탱은 감미롭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배경 뒤편에 등을 돌리고 있는 여인 조각상은 그의 사랑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방적인 짝사랑임을 암시합니다. 분홍색과 줄무늬가 들어간 실크 옷감에 반짝이는 광택 묘사가 일품입니다. 로코코의 화려한 이면 내에 숨겨진 와토 특유의 쓸쓸하고 고독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비눗방울을 그린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시대의 드물게 평범한 서민의 삶과 정물을 그린 화가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그 속에 담긴 고유한 진실을 묵직한 질감으로 표현해 화가들의 화가로 불립니다. 이 그림에서 한 청년이 창가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비눗방울을 불고 있고 옆에서 어린아이가 그 간격을 숨죽여 지켜보는 찰나를 담았습니다. 그림 속 영롱한 비눗방울은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곧 터져 사라질 비눗방울처럼 우리의 젊음과 삶도 찰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차분한 갈색톤과 정교한 빛의 묘사를 사용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합니다. (630번) 전시실은 2026년 1월 현재 잠정 폐관입니다. 이 전시실에는 계급의 역학을 주제로 하여 18세기 프랑스 왕실과 귀족층이 자신의 지위를 예술로 어떻게 포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장 마르크 나티어가 있습니다. 나티어는 루이 15세의 궁정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초상화가입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을 아름답게 그리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모델을 단순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여신으로 변장시켜 그리는 스타일로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나티어는 인물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모든 귀족 여성을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신처럼 재탄생시켰습니다. 실크, 세틴, 표범 가죽 등 값비싼 소재의 질감을 눈이 부시게 표현하여 모델의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 그림들이 많습니다.